최근에 한국을 보면 헬조선,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이런 뭐 촛불 시위,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한국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젊은이부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부터도 한국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노후 대책이 제대로 돼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 귀여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처럼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나가는 세상을 그대로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그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건 어쩌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을 보면 돈과 그리고 권력, 그리고 그 두 개를 통한 자신의 영향력, 이것을 극대화하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상적 성공, 행복한 성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보고요. 사실은 저희 다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세상적 성공하고 성경적 성공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적인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성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저를 좀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민병진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강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면요.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고 들어갔던 때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하고 교정과 대학원 졸업했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교정과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정과에서 리서치 펠로우라고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 미국서도 제가 보스턴 대학에 3학년에 편입해서 치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2번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신학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10몇 년 전에 윤영주 장로님이 저한테, 저가 친한데 그 장로님께서 야, 저 민원장 그 신학대학 가서 공부 좀 안 할래? 그래가지고 같이 간 게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2년 코스인데 저 1년만 하고 간뒀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여러분 아시죠? 초대 런칭 모델입니다. 이 사진 넣을까 그러다 간뒀고요. 그리고 대우증권의 그 CF TV, 옛날에 여인 천하라는 그 TV 할 때 그 앞뒤로 제 방송에 한 6개월 동안 나왔던 그런 그 연예인이 아닌데 증권사 모델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수대교 근처에 있는 압구정 민치과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왜 이렇게 그 교육에 관심이 많으냐? 제가 교정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의 환자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인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교정을 하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뭐 나름 학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유학 가는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걸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에 제가 유학서도 한 20년 전, 한 15년 전에 썼어요. 한국 최초로 미국 사립고등학교 가는 유학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써보자, 제 경험을 통해서 썼습니다. 오늘 첫 슬라이드로 제가 이 네 사람의 인물을 성경책에서 찾아봤어요. 빌라도, 가야바, 다니엘, 다윗.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네 사람 전부 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와 가야바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들 중에 손꼽히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빌라도가 성공을 하지 않았으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성공을 했는데 그 하필이면 그 당시에 그런 자신들의 역할을 그렇게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한편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니엘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에도 다니엘이라고 찍어갖고 다니고요. 다윗은 식구들도 무시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결국은 다윗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 성공이 불필요하다,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 성공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성공에서 끝나면 세상적 성공의 열매는 100%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행복한 성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성공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말 몇 달 동안 우리 그 삶을 굉장히 좌지우지한 그 뉴스들이 있죠. 저도 사실은 작년 10월까지는 뉴스를 거의 안 봤어요. TV 거의 안 보고 한 1, 2년 살았었는데 봐야 볼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보게 되면서 요새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걸 보게 되면서 제 영성이 많이 떨어진 걸 느껴요. 1시간 동안 차라리 기도를 할 걸, 내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맨날 들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이냐. 세상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한 분,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여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진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자이크한 거는 이 저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제가 이렇게 한 건데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그 일찍 성공하고 했는데 제가 이분이 굉장히 저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관을 또 한다 그럴 때 이거 과욕이 아닐까, 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장관 한번 하고 또 청와대 가서 좀 일 좀 하고 그걸로 저 충분합니다 하고 또 장관 하라고 할 때 사퇴했으면 지금 같은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중간에 있는 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모자이크 했지만 잘 아시겠죠. 저 세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으로 화장실에 휴지 대신에 돈을 써도 남는 사람들인데 저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보다도 더 악랄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식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지 않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를 하지 않나. 어떻게 된 게 돈이 그렇게 많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그런 돈의 몇 천 배, 몇만 배를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족이 마지막 판에 찢어져 가지고 서로를 고소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모자이크 했는데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분 연예인으로서 노래 한 2개 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 과욕에 제가 볼 땐 노래 2곡으로 그 정도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이분도. 그리고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보면 참 재능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재능을 어디다 썼냐. 신학도 공부하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유머도 있고 해서 연예계를 휩쓸었는데 왜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 걸 그리지 화투짝을 그려요? 그래서 화투짝을 그리는 것까지도 참 안 좋은 일인데 그걸 대작을 하면서 만약에 성화를 그리면서 대작을 했다면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모래성으로 끝난 것이죠.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회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을게요. 저희의 일부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도 많았다고 수레했다. 또 부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서로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들이었는지 저희가 새삼 깨달았다. 이런 무지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비선 의료인 김모 원장이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의사고 그분도 의사인데 의사들이 깨달으면 빨리 깨닫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그 문장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엑기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 성공이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 결과를 맺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요, 세상적 성공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에요. 그리고 돈과 권력은 어둠의 속성이고요, 어둠의 속성은 교만과 탐욕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과 탐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이기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른 걸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돈과 권력으로 지배되는데, 돈과 권력을 많이 가졌으니까 당연히 갑질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돈과 권력 때문에 그냥 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돈과 권력 있으면 다 이렇게 갑질을 하고 어둠이고 교만하고 탐욕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자제가 불가능해요. 절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졌는데 그 가진 걸 모르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면서 결국은 끝판에 가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고 했더니, 자녀에게는 7가지가 있고 부모에게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필요한 7가지 조건과 부모에게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소통을 통해서, 그 12가지 그 조건을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 앞으로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인생 가치관. 그래서 너 의사 돼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차 타라, 그런 행복 가치관. 그걸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뻔해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못 해봤지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엑기스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이 행복의 조건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건 한번 돌아서야 되는 12가지 처방전의 M12. 그래서 M이라는 거는 매뉴얼, 메소드, 민, 이런 거에 M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조건 7가지 처방전과 부모의 조건 5가지 처방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조건 7가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이 있는가, 독서를 좋아하는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 강한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가, 미래 설계를 도와주는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3가지 이상만 있으면 세상적 성공과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래 꿈과 희망이 있는가,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여러분 속담을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3살 때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왼쪽에 보면 슈바이처 박사인 거 다 아시죠? 이 사진 보고도 슈바이처인 거 아셔야 돼요. 자, 어릴 때 비전은 보통은 돈을 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이 막 깨어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의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신학대학에 들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을까 하다가 의료인이 되면 좋겠구나 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가 먼저 돼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링컨 같은 사람은 그 노예 해방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른쪽에 노예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 흑인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나 저희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아프리카 들판에서 막 뛰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붙잡아가요. 총으로 위협하고 쏴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지고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노예선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이 갑자기 어떤 놈들이 와갖고 붙잡아가서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엄청난 짓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인생을 망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죽게 되죠. 그때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비전은 이런 사람들, 슈바이처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도전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그 장래 희망을 꿈꿔야 되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여러분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 이런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전이 확실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요.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 법대 들어가고 주커버그도 심리학과 출신인 것 같은데 1학년 때 다 중퇴를 해버리죠. 대개는 하버드 들어갈 때 저도 그랬지만 하버드 대학이나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가면 세상이 제 것 같아요. 졸업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근데 1학년 때 스탑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예요. 하버드 졸업 필요 없어. 하버드 졸업장보다는 나는 더 중요한 걸 할 거야. 하고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냐면요. 일반적인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와 저의 딸과 저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외과의사, 할아버지께서 외과의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저까지 3대가 의사였고 3대가 서울대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3살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3살 4살 때 이미 의료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또 대단한 직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직업 그러면 뭐 몇 개 뭐 없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별명이 아이디어 뱅크고 뭐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4차 산업에 좀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비즈니스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사업가가 될까 하고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문과 이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제 친구들도 저보고 야 병진아 너는 문과적인 기질 비즈니스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문과로 와라. 그래서 제가 문과를 가려고 잠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난 그냥 이과 갈래. 그리고 이과를 갔는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의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저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피를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수술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죄송해요. 좀 이렇게 좀 서늘한 얘기를 해서 그 수술 칼로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 빨간색 피가 쫙 하고 이렇게 빨갛게 돼 버려요. 그럼 저는 이렇게 팍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 피를 못 보는 상태에서 의과대학을 갈 수가 없죠. 두 번째 아버지 보니까 이비인후과에 사시는데 하루에 막 200명 겨울에 감기 많을 때는 300명 하루에 혼자서 300명 서서 직원 2명 데리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인생을 살면 난 안 한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집에 밤에 응급 환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다 말고 막 뛰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환자들 피곤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의사는 이거 정말 내 인생에서 저 의사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어머니께서 참 제가 감사한 건 어머니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 아들이 저렇게 피곤한 거 하는 것보다 조금 좋은 게 없을까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치과가 뭐 외과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미 해피니스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죠. 행복한 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에게 치과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때 교정과라는 건 정말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그 시절에는.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교정을 공부하고 오신 분에게 교정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교정과에서 하면 어떠니 그래갖고 그때면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치과 교정과를 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꿈과 희망이 어릴 때부터 있거나 그러면 주변에 많은 영향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이 많은 아이들은 그 사고력을 확장을 시켜줘야지 돼요. 꿈과 희망이 있는데 꿈이 한 가지라든지 두 가지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의 뇌가 그 보통 사람들이 뭐 1%밖에 못 쓴다, 3% 쓰면 천재다, 10% 쓰면 아인슈타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뇌를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엄청난 책이 이 아이가 그 읽고 있는데 실제로 저 정도 되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저 책을 다 읽었을까 하는데 이따가 나오지만 저의 그 멘토였던, 제가 어릴 때부터 멘토였던 저의 막내 삼촌은 실제로 저만한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볼 때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문학을 모르면 불가하다는 것은 제 아주 제 뭐라 할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는 컴퓨터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너져야지 내가 이기고 점수를 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쟁적이고 자기만 이겨야 되고 그런 거에서 있는 아이하고 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하고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을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애를 막 패고 막 그러면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게 갖고 애는 게임을 더 하게 돼요, 숨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게임을 했을 때 생기는 장단점과 책을 읽었을 때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두뇌 능력과 재능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뇌는 아직도 굉장히 딱딱해 굳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재능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끌어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재능은 음악이에요. 저는 절대음감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음악을 오디오 강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클래식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절대음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악기를 배우지 않고 음악을 공부 안 했는데도 음악을 들으면 코드를 그냥 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음악인지 들으면 그냥 피아노에 손을 올려놓으면 그 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까지 누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저만 그런 걸 제가 알았는데, 이 사진 하나, 자, 이 사진 보면 요게 안경 쓴 친구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저예요. 혹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좀 알 것 같으세요? SM 기획의 이수만 회장이에요. 저와 같이 그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수만 회장하고 저하고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그 장미 부른 4월과 5월인데, 이렇게 저는 프로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명동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음악 연주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에, 이 둘 다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인데, 인스타도 제가 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닥터민 프레이즈 하시면 제 인스타 보실 수 있어요. 자, 저는 가끔 낙원 상가에, 악기 상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악기도 만져보고, 또 새로운 악기가 뭐 있나 이렇게 가끔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교회 그 예배 볼 때 20대 친구들이 CCM 연주하잖아요. 그때 가끔 가서 베이스 기타도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저의 재능은 이렇게 음악인데, 제 딸이 민승기도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제 딸도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보건학과 나오고 뉴욕대 치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은 치과의사를 안 하고 그 위드마이 치아기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네이버 해피빈에서 크라우드 펀딩 네이버 해피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거기서 작년에 그 메디안 사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달 동안 했는데 거의 뭐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 몇 천만 원어치 그 무명 용사가 몇 천만 원어치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그러자마자 메디안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음에 사는 스토리 펀딩 그걸 하고 뭐 GS 홈쇼핑에도 나갈 정도로 1년 동안에 너무 빠른 발전을 하는데 이 아이의 그 어떤 재능을 봤더니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이 치약을 보면 이 치약이 보면 여러분 화장품 같지 않으세요? 화장실에다 놓으면 화장품 같아요. 그런데 요 그 치약 그 박스 이것도 디자인을 본인이 했는데 참 제가 봐도 이 디자인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치과 된 것만 생각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하지만 소통이 없이는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재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우선 7가지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부지런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또 어떤 조건을 머리가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쓰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7시간 자는 사람이 평균이라면 2시간을 덜 자고 5시간만 자면 하루에 2시간을 세이브하게 되죠. 2시간 동안 한 달 그리고 그것을 10년 그렇게 하면 거의 1, 2년 정도를 시간을 벌어요. 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취미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거기에 투자한다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정직과 성실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 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부지런한 사람 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남을 등쳐먹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냐? 게으르면 뭔가 돈과 권력을 얻기 힘드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과 권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부지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아는 분은 그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지용 회장이세요. 이분은 제가 옛날에 자서전 나왔을 때도 읽어봤지만 뭐 자서전 이런 게 조금은 좀 플러스 알파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인데 정말로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태어났고 또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현대를 키우는데 10대부터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40대 정도 다 돼가지고 막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10년, 20년 만에 현대그룹을 일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대그룹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가 현대그룹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 있어요. 없다고 지금 속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답이 있어요라는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라고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재능을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찾아내고 부지런하면 당연히 현대그룹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 다음 잠언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누워있으면 내 빈공이 강도처럼 온다. 여러분 잠언에는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죠. 그래서 부지런한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지런합니까? 아침에 1시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합니까? 저녁 때 10분이라도 더 일찍 자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번째인데 이거 자녀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아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기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가 어떤지 모르고 자라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는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대기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찍부터 만일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을 알 때부터 진로를 출발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너무 제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거, 집에 오면 공부하는 거. 저는 솔직히 이거 자랑은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발 닦고 손 닦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국어 공부에 단어 미리 공책에다 다 써놓고 그러고 뭐 놀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했는데 저한테 사업가적인 기절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저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실체를 빨리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린다면, 하나는 일기 쓰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나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6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일기를 쓴 거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한 몇 년 지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일기, 고등학교 때 중학교 일기를 보니까 제가 어떤 아이였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새삼 깨닫는 거야. 아, 얘가 참 굉장히 내성적이구나, 하면 외향적이구나, 내가 굉장히 비즈니스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활동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또 제 재능도 찾아내고. 그래서 일기 쓰기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6개월마다 한번 같이 리뷰를 하면 이 아이가 어땠었는데 어떻게 변하고, 또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변해가느냐 하는 실체를 알게 되시죠. 그다음에 MBTI라는 거는 테스트, 그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맞아요. 16가지 조건을 가지고 16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중에 우리 누구든지 16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요. 인성과 판단력과 감성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걸 검사해 보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저도 해봤더니 너무 정확해요. 또 저희 어떤 그 교회 모임에서 다 해봤는데 한 100명이 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다고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영재발굴단 여러분 아시죠? SBS 영재발굴단에 우연히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명문가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명문가는 아닌데 그냥 그쪽에서 한쪽 집안은 7형제가 중에서 5명이 고시 출신이라 그래요. 그 저희는 한 집안에서 대대로 4대가 의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그 가족을 취재하겠다 그래서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취재를 했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영재발굴단이 이제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나가면서 굉장히 제가 나갔으니까 그 프로가 어떤 것인가 보고 이제 계속 재밌게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걸 봤어요. 거기 나오는 영재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영재성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재 김건희인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예. 김건희는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어릴 때부터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냈어요. 스스로 찾아냈는데 그게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미니카를 사달라 그러죠. 그래서 미니카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 미니카가 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000개, 1400개, 2000개 가까이 했는데 이게 다 미니카를 2시간 동안 이렇게 펼친 거예요, PD가.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그 영재발굴단 나올 때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15층인지 뭐 20층인지 거기에서 밑에를 내려보면서 그 신호대 차들이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위에 차 천장을 쳐다보고 몇 년도 무슨 차인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서 경찰하고 이제 그 PD들이 경찰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경찰의 뺑소니 차 전담반이 이제 그 건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 뺑소니 차가 밤에 잘 안 보일 때 너무 순식간에 확 지나가니까는 막 몇백 번을 돌려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는 크고. 건의를 데려갔더니 건의는 보자마자 저거는 소나타 몇 년도 형이에요 그러고 말하고, 저 하얀 차예요, 무슨 차예요 해버리니까는 금방 그 뺑소니 해갖고 1년 이상 못 찾던 거를 그냥 그 며칠 만에 잡아버린 그분한테는 좀 안 됐긴 했지만 건의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뺑소니 전담반에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알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의는 이미 성공은 보장된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실체를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뭐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스탑시키셔야 돼요.
괜히 미술을 재능도 없는 애를 막 6개월씩 학원 다니면 학원비만 아까워요. 요새 그냥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학원비 다 날리고 차라리 그걸로 그냥 햄버거 사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하나를 잘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그곳에 선택하고 집중을 시키셔야 돼요. 미래 설계를 도와줄 멘토가 있느냐 하는 거에서 이 멘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태어나서 가족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부모님, 형제들에게 가정교육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멘토는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만나는 멘토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똑똑한 멘토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자녀의 그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죠.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3살 정도부터 20세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모의 인생 가치관, 부모의 행복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디슨 그 신사임당 에디슨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그냥 제가 픽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에디슨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빛의 그런 어떤 장점을 저희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디슨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빛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빛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민승기하고 대표하고 민승기 어머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승기 엄마인데 민승기 엄마는 제 처입니다. 자, 민승기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선교 활동을 다녔는데 같이 쫓아다녔는데 그 오른쪽 사진은 필리핀의 어떤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곳에 갔었는데 그 동네 그 족장이라는 분이 우리 승기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셔? 그래서 치과의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 치과의사가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서 꼭 좀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그때 승기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치과의사가 되면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치과의사가 됐는데 오른쪽에 이건 미국에서 치과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승기가 치과를 하는 거를 그렇게 썩 내켜하던 친구는 아니에요. 미국서 그 존스홉킨스를 졸업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아빠 저 치과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치과 대학 합격한 줄. 그러니 잘 됐구나 그러고 이제 딴 얘기하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성적표 보여준 적 별로 기억 안 나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애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미국서 치과 의사하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초봉도 꽤 많이 주고 미국선 치과 의사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 성공을 한 것인데 환자를 돈을 받아가면서 그 취직해서 하는 것이죠. 당연히 돈을 받으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는 몸이 피곤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그 무료 봉사하는 그런 치과가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치과 의사는 그렇게 그 열심히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봉사하는 데 간다면 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치과라는 그 베이스 플랫폼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치과하기에 좀 몸이 좀 불편한 것이 좀 생겨가지고 몇 달 그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활동을 3달 동안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필품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치과의사니까 치과에 관련된 생필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것이 치약이었고 그리고 그 치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한 거야. 일단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는 치약을 만들고 두 번째는 치약 포장지가 보통 그 비닐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면은 굉장히 그 처리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처리가 빨리 되는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서 치약의 뚜껑을 재생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하는 거는 안 쓰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구 환경에 어쨌든 방해가 된 것들은 전혀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치약을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치약을 하나 팔면 하나를 어디다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선덕원이라는 어떤 그 고아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필리핀에 있는 빠야타스라고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루에 어린애들도 만 7세 8세 되는 애들도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쓰레기를 막 그렇게 안에서 쓸모 있는 걸 찾아가지고서는 팔아서 하루에 한 3,400원 받아서 하루를 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치약을 선물해서 요 밑에 사진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 치약을 전달해주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강아지하고 있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 동물병원에 가서 이쁜 걸 사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유기견이에요. 강아지까지도 그냥 불쌍한 강아지를 도와주겠다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어머니의 그 제 엄마 자랑하는 제 부인 자랑하는 것 같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머니가 그런 봉사활동하는 것 이런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아주 드물게 진상 같은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엄마가 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자녀를 그 고치게 하는 주치의한테 진상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머니의 그 어떤 그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부모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거칠고 막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고 저런 엄마한테 무슨 존경심이 있겠어요. 자기도 같이 하는데 자식이다 보니까 똑같이 엄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죠. 뭐 저희가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죠. 리브가와 야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 분석을 함으로 해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끔 만든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으세요? 두 번째 스승이 멘토가 스승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는데 이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간 사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모자를 씌워주셨는데 그때 반에서 모자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 항상 약간 쪽팔렸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모자를 꼭 써야 되나? 저 순진하고 저 범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려면 할 수 없이 썼어요. 그리고 앞에 이거 달고 다니고 이거 안 달아도 되는데 이거 달고 다녔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뛰어나고 위대한 스승이라 그러면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히딩크 이 사람만한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16강의 축구 우리나라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가 뭐 그런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많지만 그런데 16강에만 들어가도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난리법석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 히딩크는 4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선수들의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4강을 만들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박자가 외국 사람이 따라가기 발박자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선생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존경을 하나요? 드물게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히딩크는 모든 국민이 모든 제자들이 저렇게 행가래를 칠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 남게 됐죠. 자, 스승을 굉장히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 환경까지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고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인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의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갖고 공부하고 자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속으로는 행복한데 제가 질문이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 왜 불행할까요? 저기 앞에 그 아버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불행할까요?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취약 좀 2개 드리세요. 자, 알렉산더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돈과 권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알렉산더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고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이 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명을 제대로 역할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은 10년 동안 가족을 떠나갖고 10년 동안 싸우고 그러고선 그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걸 거부하죠. 인도까지 페르시아까지 정복했는데 인도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부하 장군들에게 독살을 당하고 열병에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독살당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4등분 되면서 그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만약에 없었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인생을 살고 나갔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17세에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자신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모든 돈과 권력을 쫓아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이고요. 그거와 반대되는 성경적 성공, 행복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를 죄의 구덩이에 저의 몸을 악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선하니까 이웃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퍼지겠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세 번째 멘토인데요. 친구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변화돼 버리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친구 때문에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 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친구 영화 아시죠? 차라리 장동건이랑 유재성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니었으면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칼로 찌르고 죽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조폭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친구는 잘 나가던 인생을 한 방에 턴어라운드 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으로 어떤 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으냐면, 배경과 능력보다는 성품이 좋은 친구, 겸손하고 온유하고 베풀 수 있는, 배려가 많은 그런 친구를 삼아야 돼요. 저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더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친구로 삼다. 저 집이 좀 그 집안이 좋대더라. 그런 쪽에 우리는 많이 친구를 삼으려고 해요.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세상적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잊어야지 돼요. 돈과 권력을 초계같이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돈과 권력을 떠난 겸손한 마음, 배려심이 많은 그런 배경과 그런 능력, 감성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멘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멘토가 있었는데, 이분은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인데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조선학과를 졸업해서 MIT 조선학과를 나와서 현대중공업 회장이 됐죠. 한국에서 가장 닮고 싶은 CEO를 두 번이나 뽑혔는데요. 이분은 그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3,000원일 때 현대중공업의 그 CEO가 돼서 6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주식 한 주가. 그리고 경제가 나쁘고 조선업이 막 떨어질 때도 40만 원까지, 39만 9천 원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가 3년 전쯤에 회사를 은퇴하셨는데, 나오자마자 10만 원씩 떨어져 갖고 20만 원, 10만 원 해갖고 작년엔 9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죠. 근데 이분이 어떤 정도의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냐면, 회사가 현대중공업이 12시 넘어서 1시가 넘고 그래서 그 다 퇴근해 있을 때 회사에 어떤 분이 그 114로 전화하면 이분이, 회장이 전화를 받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조선업이 막 크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조선업계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하려고 계속
종이 백지장을 주면서 원하는 액수를 써라. 그러고 우리 회사로 옮겨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한국 조선업을 키운 걸로 충분히 만족했고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걸로 나는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일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나는 여기서 스탑하겠다. 그래가지고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장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CEO를 했다거나 뭐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뭐 사회이사 뭐 등등 이런 걸 시키잖아요. 이분도 당연히 많은 곳에서 오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안 가고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회사에 월급도 안 받고 그 회사를 키우면 굉장히 사회 보람이 되겠다 해갖고 한 군데 그 회사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제 막내 삼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부지런한 것과 정직하고 성실한 거를 이분한테 배웠는데 제 고등학교 10년 선배예요. 저희 아버지가 7남매였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삼촌이 저보다 10년 선배였기 때문에 어릴 때 같이 자라던 정도로 친했었기 때문에 어릴 때 매일 저한테 얘기한 것이 뭐 너는 어떻게 자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썩은 고기로 굶어 죽더라도 썩은 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러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집안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을까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종로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계사 바로 옆에서 골목에서 자랐어요. 아침 5시면 둥 이 소리 나면서 제가 깼는데 그땐 졸려갖고 듣지 못했지만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독교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세상적인 조건을 행복한 조건으로 성경적 조건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분은 세상적 조건으로는 정말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그 성경적 조건을 갖지 못한 게 지금 와서는 제가 많이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삼촌도 이제 요새는 경동교회를 다니고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자녀들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인데요. 처음에 우리 뭐였죠? 자녀가 갖춘 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독서를 하느냐, 부지런하냐, 뭐 재능이 있느냐, 뭐 그다음에 멘토가 있느냐, 뭐 등등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느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선물들. 그 요한복음에도 네가 원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단지 네가 나의 자녀였을 때 주는 것이 아닐 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저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무조건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환자 보다가 잘못된 것도 저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요.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당연히 주시겠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기 때문에 바라는 걸 못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100% 제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거든 아니면 성경적인 것든. 초자연적인 도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끝을 낼 건데요. 제가 다니던 그 경기고등학교는 480명이 졸업했었는데 300명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1년 재수해서 50명이 서울대를 들어가면서 350명이 서울대를 졸업합니다. 입학을 합니다. IQ 평균 137. 뭐 그리고 IQ 140 이상 250명. 그래서 저희가 IQ 140 이상이다 그래도 별로 잘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게 정상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런 수재들 사이에서도 전국 1등, 수능 1등, 서울대 수석 입학 졸업 이 친구들하고는 어쨌든 쟤는 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초자연적인 도움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게 있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하버드를 할 때 이건 조금 제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한 1m는 움직여도 괜찮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몸이 경직돼 허리가 아파. 저는 3, 4학년 때부터 제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촌이 이제
공부도 잘하시고 뭐 MIT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버드를 가기 때문에 목표를 한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전 하버드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쭉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들어와서는 치과대학 6년 동안 시사영어 학원을 한 달도 빼지 않고 6년 동안 그 등록을 해갖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헬로 뭐 이렇게 뭐 그러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옛날처럼 헬로 초콜릿 그러던 시절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말을 자꾸 연습해야 돼, 영어를 연습해야 되니까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가면 가서 May I help you? 그러고 뭐 What's your name?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치과대학교 저 서울대 치대 교정과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환자 보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한 명 탁 들어왔어요.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얼음장이 됐어요. 다들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May I help you? 제일 쉬운 단어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친구들이 닥터민 네가 주치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제 교정 주치가 제가 이제 됐는데 이제 미국 학교를 가려면 우리는 성적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성적보다는 에세이가 중요해요. 에세이를 자기가 잘 써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하버드를 가려느냐, 하버드를 졸업하면 난 뭘 하겠느냐, 이런 걸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한 선배들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다른 쪽에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처럼 요새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타이프라이터이기 때문에 타이프라이터로 한 장 치려면 1시간 거의 한 30분 정도 쓰다가 틀리면 다시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 에세이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보셨어요. 보더니 막 웃더니 엑스표 찍 하더니 본인이 새로 막 쳤는데 엄청 빠르게 속도로 쳐서 주고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좀 고쳐서 냈는데 나중에 하버드 입학했을 때 하버드 치과대학교 교정과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5명이 입학을 했죠. 한 학년이 4사람이 유태인이고 저만 한 명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 이제 축하 파티를 입학 파티를 하면서 5명을 저녁을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닥터민 왜 내가 너를 뽑은지 알아? 그래서 제가 모르죠. 제가 공부 잘했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저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 에세이가 너무 잘 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있는 그분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기 전에 한 3개월쯤에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2달 있다가 딴 나라로 가버리셨대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였는데 그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마치면 제가 또 치약을 예? 이쪽에 드리세요. 좀 틀리기도 하고 맞는 분들인데 소설가였어요. 소설가. 소설가가 제 에세이를 써줬어요. 그것도 평화봉사단이요. 그런데 하여튼 선교사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써줬으니 얼마나 잘 썼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인생 20몇 년 동안에 딱 5달 그 아내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수석 입학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초자연적인 도움. 이제 미국에 가려면 그 인터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교수를 만나고 비행기 타고 와서 교수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면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막 고민을 하고 어떡하나 이게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마치고 가야지 되는데 어플라이를 먼저 한 거죠. 그랬는데 미국서 전화가 왔어요. 교환수가 그 당시만 해도요. 미국서 전화가 오면은 비싸기 때문에 교환수가 전화 받을래요 말래요 그래갖고 받게 되면은 바꿔주고 안 받게 따르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느낌이 새벽 5시인가 4시인가 그랬는데 느낌에 저도 모르게 저도 영성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거 하버드에서 과장이 인터뷰하자고 전화 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교환수가 저보고 전화 받을래요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 막 웃으면서 Are you Dr. Min?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Yes I am 그랬더니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과장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 4시에 전화를 갑자기 받았는데
혼미한 상태에서 뭐라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시사영어 학원을 다녔지만 한국 교육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6년 동안 영어 학원에 맨날 다녔는데 뭐라 그랬는데 짧은 단어를 못 알아듣고 그냥 막 고민하다가 ye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very good 그러더니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반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yes 그러더니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very good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막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렸죠. 2번 yes 했는데 3번째도 yes를 할 것이냐 no 할 것이냐, 치약은 갖다 드렸어?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그 빠른 시간에 2번 yes 했으니까 3번째 no 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very good 그러고 그걸로 인터뷰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버드를 가겠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그동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소원을, 꿈과 비전을 가졌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믿기 전, 저는 미국 가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친구는 나의 사명 일을 감당할 친구니까 그냥 이런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자 해갖고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미국을 간 것이지 제가 부모님한테 받던 어떤 달란트나 재능, IQ, 제가 다닌 학교, 저의 친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죠. 공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학생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더 이렇게 존경받고, 존경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론적은 그냥 5달 그리고 그 3번의 yes, yes, no 그 대답이었어요. 그 yes, no, yes, yes면 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세상적 성공을 하라고 막 이렇게 닥달하고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그런 짓을 하루 종일 24시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조건의, 자녀의 조건에다 7번째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한 번에 퍼부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의 조건을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모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조건 첫 번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자녀의 재능을 알아내고 그 재능을 극대화해야 된다. 자녀의 실체를 알고 인정하라. 부모 자신의 어릴 때 꿈과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해야 한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냥 던져져서 굴러다니다가 사라지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라지라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사명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사명을 부모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부모들이 왜 모르는가 봤더니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이 세상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때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러기 위해서 꿈을 잘 해석하고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항상 소통하는 사람인데 그 자녀 요셉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꿨을 때 뭐 집단이 이렇게 그 인사를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까지도 화를 내잖아요. 그렇게 야곱 같은 사람들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의 그걸 사명을 알겠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도 못 알아낸 거를 알아낸 어머니들이 계세요. 한석봉 아시죠? 예, 한석봉의 어머니가 알아냈죠. 그래서 떡썰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밤에 불을 끄고 석봉이가 사실은 4년 절에 보내가지고 4년 만에 온 거예요. 유학을 4년 동안 하고 한 번도 집에 안 갔는데 석봉이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보통 4년 동안에 안 보고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하다못해 삼계탕이라도 끓여주겠죠. 근데 어머니는 석봉이를 보자마자 그럽니다. 너 왜 왔니? 너 완성했어? 그때 석봉이가 저 진짜 잘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닐걸? 그래갖고 떡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지져. 제가 하나의 가설을 만든다면 석봉이 어머니가 석봉이를 가르치려고 떡을 미리 썰어서 밑에다 놔뒀다가 싹 바꿔치기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가설을 항상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것이고, 그리고 떡을 썰었다면 자기 거에 대해서는 최고를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분들, 이랬을 때 자녀도 가능한 것이죠. 에디슨 얘기는 아까 해드렸고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취미 생활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장 심플한 게 취미. 누구에게나 취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족끼리 같이 취미 생활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소통하는 중에 자녀의 재능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왼쪽 사진이 저희 아버지세요. 이비인후과에 사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디오 강의라서 그 당시 60년대 이런 원판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코디언을 제가 아버지 댁에 가면 아코디언 나랑 같이 연주 좀 같이 할래? 뭐 이러셔갖고 제가 막 속으로 굉장히 짜증나는 게 지금 예수님을 더 믿고 성경 말씀 봐야 될 텐데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싶은데 아코디언 얘기만 해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가운 아들도 아니고 또 아버님이 좀 엄격하셔서 아주 부드러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음악 얘기만 하면 둘이서 그냥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과거를 알 수 있고요. 아버지 세대는 참 사실 불쌍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사실은 일본의 노예처럼 자라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겨우 해방됐더니 전쟁이 나갔고 아버지는 군의관으로 레지던트 2학년 때 군의관 가가지고 그때 의사들이 별로 없어갖고 군의관 생활만 거의 8년 10년을 하신 분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그러고 얼만큼 해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놨더니 그냥 뭐라 그러죠? 꼴통이라고 그렇게 되는 그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가 왜 음악을 좋아하시나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6.25 때 백마고제, 저희 할아버지가 군의감,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의사 중에서 가장 높은 군의감이었는데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속된 말로 뒤로 빼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백마고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굉장히 좀 불편해하세요. 근데 어쨌든 하루 아침에는 오전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오후에는 북한이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매일매일 목도하는 그런 상태에서 클라리넷을 부르시면서 불안한 것, 그런 거를 이겨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얼마나 자기 절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악 얘기만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저 딸하고 테니스를 공유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이렇게 가족끼리 소통을 해도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제가 절대음감이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제가 왜 피아노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코디언 같은 것도 아코디언 저보고 배우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받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고 아버지도 신기한데 그냥 아버지는 그러고 넘어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께서 제 재능을 알았다면 음악가로 키울 수도 있었겠죠. 또 저희 애가 디자인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와 부모의 소통이 얼마나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에 드리고요. 그 재능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미가 가장 중요하고 쉽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자녀의 실체를 아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실체를 아세요? 제가 어떤 애일까?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날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떡잎부터 한다는데 저 녀석은 커서 장군이 될까? 저 녀석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항상 뒷전에서 남한테 치이고 그럴 아이인가? 실체를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하고 제 딸의 그 인생관을 보면서 그 인생관을 통해서 실체를 봤더니요. 저는 먼저 세상적 성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어서 세상적 성공을 해야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그런 걸 웬만큼 얻었어요. 그러고 그걸 통해서 강한 영향력을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남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막 이렇게 네가 이걸 알아야지. 넌 이런 걸 몰라서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뭘 하게 됐죠. 사회봉사를 하더라도 저렇게 봉사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에 사실은 도움은 주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하는 선교 활동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선교 활동이 제가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덜 잘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병원을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래도 사회봉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치료를 좀 비용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 치과를 저는 화두로 던져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을 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목회자 치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외향적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무대 체질인데 무대만 쓰면 저는 너무 신이 나요. 근데 걔는 무대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녀석 무대를 좀 나가서 나랑 같이 M&M 그래갖고 듀엣을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아이는 보니까 최근에 알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러져가는 강아지, 뭐 어디 이렇게 잘못된 것들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 얘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제 딸을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지나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런데 저희 애는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편안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웃고, 얘는 강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이 있구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개발한 것은 치약이지만 그냥 돈을 많이 벌으려고, 사실은 우리 승기가 만든 치약이 좋아가지고 방판 이런 데서도 막 굉장히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승기야 방판에 나가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텐데 그럼 어떠니 했더니 아빠하고는 제가 같이 얘기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제 치약은 그런 치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제가 좀 그렇죠. 빨리 팔아서 많이 될 텐데. 그랬는데 이 아이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자신이 만들기도 하지만 남들이 만들어줬는데 뭐냐 하면 일단 천연,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 안 들어와서 자기 몸에 나쁘면 자기는 쓰면 안 된다는 자기 자신에서 남한테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두 번째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질 안 쓴다는 거. 세 번째는 동물 실험을 하면 옛날에 이 아이도 채식주의자인데 육식을 먹다가 채식주의자로 변했어요. 어느 날인가 그 소세지 만드는 그런 그 스팸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을 보고서 그 쇼킹한 그 장면을 봐가지고 그 뒤로는 그 계란을 먹지만 그 왜 그런 건 안 먹는, 고기는 안 먹는데 어쨌든 그런 동물 실험 안 하는 거, 어쨌든 지구 환경을 이렇게 망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치과의사를 하면은 뭐 미국서 치과의사 하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 성공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그 몸이 안 좋았을 때 생각했던 그런 거를 남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성수동에 요새 헬조선 그래갖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직업 얻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저 성수동에 가면은요 그 소셜 벤처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일부를 그 사람들의 교육에 쓴다든지 뭐 비누를 만들어서 그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영향력을 서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일보에 이 사진은 중앙일보의 그 최고의 유산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장네 집안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저하고 저희 애를 인터뷰를 1시간 2시간 하더니 그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유전적 가치관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헌신과 봉사, 정직과 성실이다. 그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저 그리고 저희 딸에게까지 쭉 내려오는 유전적 가치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됐느냐 하는 것은 저처럼 세상적 성공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냐 저희 아이처럼 그 세상적 성공보다는 이웃 사랑을 더 추구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방향이 달라졌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행복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 인생을 리뷰를 해보면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복귀해보면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것은 어릴 때 그 시험에 합격돼갖고 합격됐을 때 성적표 받았을 때 잘했을 때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다음에 아이 낳았을 때 하버드 갔을 때 그럴 때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 행복했다면 그 긴 시간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놓은 것이죠. 자,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거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싶은 건데요. 아까 책을 소개할 때 그 안에 이렇게 그 자료 같은 게 있다는데 뭐냐 하면 이게 제 책은 어떤 거냐 하면 한 챕터 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가지 나는 부지런하고 우리 애는 어디서 부지런하지 않다. 이런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써놨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어떤 꿈을 꾸었었느냐?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어땠었느냐?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내 꿈은 무엇이었지? 근데 지금은 어땠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한 분만 제가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과 비전 5가지를 생각하시고요. 지금 몇 가지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비전을 못 이룬 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다시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느 분이든지 지금 나오셔서 내가 한 1분 정도 토킹 어바웃 하고 싶다 그러시면 나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누구 나오셔서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손 들고 나오셔서 누구 있으세요? 보이세요? 나오시죠. 네, 잠깐 나오시죠. 네. 이럴 때 막 나오시는 분이 자녀를 잘 키워요. 네, 이쪽으로 조금 빨리 나오시게. 그래서 한 1, 2분 정도만 저하고 토킹 어바웃 하시죠. 우선 그 꿈이 5가지가 있으셨어요? 5가지. 켜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5가지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꾸었던 꿈 중에 간호사가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강지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룬 건 하나도 없고 조강지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는 45살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 11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공시키고 싶어서 오늘 강의에 왔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은 이루진 못했지만 전에 보험회사에 다닐 때 신입사원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지연 선생님 그 선물 좀.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고의 틀에서 깨자는 건데요. 선생님이라는 것이 꼭 어린 아이들 가리키는 게 선생님이 아니고요. 선생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멘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하실 수 있다면
동네 같이 다니시는 어머니들을 가리킨다면 그것도 선생님이고 누군가를 깨우치는 게 선생님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자녀들과 제 자녀뿐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도 만들고 네. 계속 뭐 축구하는 팀도 만들고 네. 나름 늦둥이 엄마지만 네. 젊은 엄마들과 어울려서 함께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답이거든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못 이뤘지만 지금 45세가 됐지만 지금부터 누구를 선하게 인도하고 영향력을 준다면 그게 선생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아까 공신닷컴의 그 강성태 원장 강성태 대표를 소개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 지나갔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진해서 500명 아이 그 서울대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지금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도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자녀에게 초자연적인 도움이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초청해야지만 그 와서 자녀에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초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분 누군지 아시죠? 서울대 중문과 나오시고 주중대사 하시고 청와대 수석하시고 통일부 장관 하시고 저서 하나님 대사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선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음악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음악을 같이 하고 그러셨는데 음악 안 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분은 그 정말로 본인이 지금 전화기 꺼놓고 아무나 안 만나고 그러신 분인데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문자로 전화하자 이래갖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이 굉장히 그 어릴 때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그 형제들이 깨면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청와대 수석할 때는 전화를 다 꺼놓고 다녔대요. 청와대 수석해서 그 전화기를 켜고 있으면 100% 좋지 않은데 갈 수 있는 찬스가 100%이기 때문에 그걸 꺼놓고 계셨대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뺏기 나는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나의 그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모세 그 성경에서도 모세의 초자연적인 인생 역정을 아시겠죠. 최악의 탄생을 했고 최고의 행운, 최악의 현실, 최상의 등용인데 짧게 얘기 드린다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될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2번 있는데 더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모세 시대 때 1년, 예수님 시대 때 2년. 그때 태어난 사람은 다 아들은 다 죽어야 됐죠. 그 긴 세월 중에서 하필이면 그렇게 5,000년에서 하루랑 1년이면 5,000분의 1이면 거의 없는 숫자예요. 그렇게 재수없게 태어났다가 도망갔는데 공주한테 들어가세요. 그런 찬스도 없겠죠. 그랬다가 노예 1명 죽였다고 그때는 뭐 노예를 죽이고 싶으면 그냥 다발로 죽여도 되는데 그 1명 죽였다고 도망을 하시대요. 그런 최악의 현실이 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다 만들고 내가 정리하고 나에 의해서 생긴 것 같지만 나의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히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벼락 맞듯이 맞을 수 있는 찬스. 제가 하버드 갔을 때 정말 그런 찬스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들 어쨌든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시죠. 서울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요새 다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공부 잘해갖고 일찍 사법고시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세상적 성공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성공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적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했고, 그러면 세상적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도 알아야죠. 그거를 성경적 성공으로, 성복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영어 성경으로 충분히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좀 앞으로 좀 다닐 거고요.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스텝은 뭐냐 하면, 닥터 민스 넥스트 스텝은 다니엘, 민병진의 다니엘 학습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영어 성경 공부로 행복한 성공하기인데요. 첫 번째, 영어 성경으로 영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영어 성경으로 엄마하고 자녀가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성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미 영어는 많이 떨어졌지만 같이 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생기고요. 영어는 성경이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바울 서신은 그 문장이 너무 복문이고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바울 서신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면 토플 같은 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네 번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도를 높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교육 하는데, 이스라엘 교육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쉐마 교육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교육 그렇게 많이 좋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지자가 많이 나왔는데 선지자를 다 내쫓았고, 그렇게 많은 대제사장들 똑똑해가지고 교육받아갖고 했는데 예수님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한번 위대한 국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쪽이 영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자체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제가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녀의 조건 7가지, 부모의 조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진로를 통해서 어떤 행복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진로 결정은 누가 하는가, 또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또 진로를 잘못 선택하면 바꿀 수 있는가, 그런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진로 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부모, 스승, 친구, 멘토, 이런 5분의 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멘토가 있는 그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멘토 찾기 굉장히 조심하세요. 멘토를 조심하고 멘토를 좋은 분을 찾으셔야 돼요. 돈만 원하는 사람, 세상적 성공만 원하는 그런 멘토 만나면 그럼 100%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영성이 뛰어난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멘토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이는 많고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그런 분들이 멘토가 된다면 자녀들의 성공은 보장됐다고 볼 수 있죠. 또 친구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 이유는 제가 만든 컴퓨터하고 극동방송 컴퓨터하고 그게 호환이 안 돼서 찌그러졌어요. 일부러 제가 찌그러뜨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닌 현상들이에요. 자, 2번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1년 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왼쪽에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빈민국에서 후진국으로 되고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50년 만에 순식간에 빈민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니 할아버지는 빈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녀는 선진국이니까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남북 문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위 나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면서 빈민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민국의 문화가 빨리 선진국의 문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리더,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 누가 나와도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좌우하는 게 교육이고요. 지금의 교육 문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문화 선진국, 양심 선진국 이런 게 되려면 빨리 교육이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 부모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침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도 보니까 의사에서 변호사 이게 옛날에 1등이었다가 요새는 6등까지 떨어지고 변호사는 10등 바깥으로 내려갔어요. 교사 옛날에 6등이었다 지금 1등급이고요. 공무원 1등급이에요. 9급 시험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중3이에요. 중3 애들 정말 강의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강의를 하러 갔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 되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하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되려고 그랬더니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그렇지 그러고 앉아. 그러고서는 쇼크를 받았어요. 중3 때 이미 의사가 된다는데 그 꿈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른 애들한테 자기 꿈을 얘기할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누군가 손을 들더라고. 여러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구 한 명을 제가 시켰더니 공무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중3이 그래서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더니 안정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 믿기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이자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저는 중3 애들이 의사 되면 돈 벌어서 잘 살겠다. 공무원 돼서 안정되게 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어느 학교인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에 치과 의사가 계속 껴있더라고요. 교정과 의사가 제일 좋은 직업 몇 군데 껴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치과대학교 어느 한두 군데 미달된 거 아세요? 제일 좋은 학교가 치과대학이 몇 대 몇이었는데 미달됐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요. 그 학교 얘기하면 동문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딘지? 그리고 저희 병원에 제 밑에 그 펠로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교정을 배우는 펠로우들이 있는데 4명 1년에 4명씩 뽑는데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뭐 요번에 뽑힌 친구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MBA 출신 그리고 서울대 치대 나오고 저한테 와서 교정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치과 의사가 돼야 되는지 하는 데 꿈과 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기대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한테 포커싱 돼갖고 자기의 꿈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한계점이 이건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좌절한 적이 있어요. 저도 외동딸을 키우고 있으면서 다행히 저희 외동딸을 안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은 어떤 거냐 하면 행복한 직업을 추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나온 거 다 아시죠? 누군지? 네, 요리사 그리고 손흥민 그리고 소녀시대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요리사가 좋아서 요리 학교를 가는 학원에 가는 친구들은 요리업을 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해 갖고 사회 나가면 짜장면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짜장면 집에도 넘치고 넘치는 요리사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요리사들이 많아서 그 짜장면 만드는 취직 자리도 구하기 힘들 거예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가지만 너무 힘들어. 저렇게 되기는. 소녀시대 정말로 저렇게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연습에다가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도 연예인이 몇 명 오는데 그 친구들은 그 거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정신적으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너희가 왜 2, 3년 반짝하느라고 온 몸과 마음을 바꾸고 그 몸과 마음을 바꿨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몸을 특히 어퍼 사이드를 많이 바꾸고 수술 중독이 걸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 성경에서는 뭐 그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저 제자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몇천 년 역사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같이 태어났어. 그런 것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7,000명이나 쫓아다녔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게 쫓아다녔는데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저런 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죠?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 해야 되고 저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7,000명 중에서 12명이 남고 나머지 얼마가 되죠? 그냥 5,000명이라고 하죠.
4,988명이 다 떠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가장 좋은 그 찬스를 맞았는데 결국 떠나게 되죠. 12명만 남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12명이나 남아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를 나갔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만났는데, 교회를 나가서 성경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 찬송할 때 박수치고 손 들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적 성공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잘못된 진로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 얘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는 끊임없는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돌아온 탕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승기하고 저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두 슬라이드가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한 모든 내용 중에 그 저의 포인트를 다 담은 겁니다. 승기는 치과의사를 하다가 지금 치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라는 것은 그것도 미국서 치과대학 들은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치과의사 하라고 뭐 나의 가업을 이어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어머니하고 의논해갖고 또 본인이 생각해서 봉사하는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치과의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안 하고 치과의사가 됐어요. 요즘도 계속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치과대학 안 가고 그냥 디자이너 됐으면 어땠을까 하고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미국서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의사가 된다는 건 부의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치과의사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 치약을 만드는 그런 스토리도 만들고 그 치약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또 치약을 통해서 자기의 디자인을 마음껏 펼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돈은 조금 덜 벌어요.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치과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벌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지금 홈쇼핑도 나가고 하니까 뭐 저기 더 벌을 것 같은데, 치과에서는 홈쇼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치약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유통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좀 험하지만 유통업에 들어가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세상적 성공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행복한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끊임없이 봉사 어디다가 기부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의 행복지수,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민 원장도 좀 잘 살아왔지 않냐, 너도 너 하고 싶은 만큼. 얼마 전에 제 처가 저보고 자기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뭘 시작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 제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50년까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어쨌거나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이라는 고를 찾아서 저희 꿈과 비전을, 이 세컨 꿈과 비전을 찾아서 행복이라는 걸 찾아다닐 거야. 그 행복이 여태까지 제가 추구했던 그런 탐욕이나, 저는 탐욕스럽고 교만했었어요. 솔직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되지 않나요? 어릴 때 좋은 집안에서 3대째 뭐 의사해서 뭐 공부 잘하고 학력 좋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스스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탐욕스럽고 교만에 의해서 저질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에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의 일상의 행복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의 건강이 이렇게 허락돼서 이렇게 몇 시간을 서 있어도
아까 그 저기 우리 PK하고 같이 춤추려면 저 출 수 있는 그런 체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리고 이런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통해서 이웃과 같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까 나오셨던 그 우리 여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아니면 어머니들과 함께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의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힘든 나라는 거는 차라리 다 같이 못 살았으면 방글라데시처럼 다 같이 못 살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배부른 소리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KS에다가 하버드를 다녀봤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를 얼마나 많이 제가 놀려먹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행복한 성공으로 마무리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끌어내야지 되고요. 성경 안에서 저는 아직도 참 미완성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잘 깨달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렇게 꼬마가 다니면 엄마 불러갖고 데리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꼬마가 여기 이렇게 온 게 너무 좋아요. 저 친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제 소리를 하나라도 듣고 나중에 그 훌륭한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끄럽게 그래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눈 시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I wish you may have happy success.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공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God is glorified by your happy success. 여러분이 행복한 성공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합니다.